지금 뭐 계속해서 저희 뭐 7시 50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굉장히 뭐 지금 물리적인 충돌도 좀 있는 것 같고요. 혹시를 좀 예방해서 뭐 구급차나 소방 펌프도 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보다 자세한 상황 들어온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지금 저희가 또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님 모셨는데요. 관련해서 뭐 계속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구룡마을 철거 현장 계속 같이 보셨을 텐데 상당히 좀 긴박해 보이고 위험해 보이는 그런 현장입니다. 팀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수서경찰서 제가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구룡마을에 제가 현장을 많이 나갔었죠. 사실 저 구룡마을이 지금 원래 주민들이 주장하는 부분하고 지금 상반되게 이렇게 지금 공영 개발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환지로 주겠다고 했는데 전부 이제 현금화해서 보상을 해주겠다. 근데 문제는 지금 시에서는 이 1250세대에서는 영구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1534세대 이거는 이제 분양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주민들하고 서울시와 SH공사의 공영 개발에 대한 반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스크럼을 짜고 네. 이 강제 철거를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 자치회관 주민 자치회관 건물은 작년 12월 31일로 이게 마무리된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는 불법 건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집행을 실시를 하고 있는 건데 주민들이 저렇게 100여 명이 뭐 농성을 하고 스크럼 짜고 하는 자체는 결국은 이권이거든요. 그 이권이 본인들 이익하고 맞지 않다. 그래서 결국은 저기서 현금화 보상을 받고 나가게 되면 또다시 주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거고. 그리고 서울시와 또 SH 또 강남구에서는 무슨 얘기냐. 저게 지금 그 개인 개발에 따른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네. 개인 사업 특혜 또 사실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어떤 공공성의 부작용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서울시와 SH 강남구가 합동으로 이 공영 개발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자, 이 개발 방식을 놓고 계속해서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인데 법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어떻게 좀 해결의 실마리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런 무허가 판자촌이나 이런 곳에 강제 집행을 하러 들어가는 경우에 대부분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사실 외부에서 이제 뭐 국민들이나 시청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 저렇게 막아서는데 그걸 저렇게 고령의 사람들이 막아서는데 꼭 밀어야 되느냐 네. 마치 좀 부당한 공권력 행사처럼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굉장히 적법한 공권력 행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초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2월 말까지 이 지금 주민자치회관이 원래 농산물 직거래 점포로 사용한다고 신고가 돼 있었던 곳이에요. 그럼 허가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네. 위험한 뭐 안전시설에 관련된 문제도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최초에 먼저 대집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위법 건축물을 철거해 달라라고 시정명령을 먼저 보내고 거기서 이제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집행을 실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렇게 막아서는 부분이 원래 공무집행 방해예요. 예. 네,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데 이게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마치 공권력이 뭐 힘든 너무 과도한 것이 사람들을 아니냐. 밀어내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대부분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될 사업이나 공익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막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지금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기 앞에서 농성하고 계신 분들이 빨리 농성을 풀고 어차피 저건 진행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진 해산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이고 또 건물을 비워달라고 주민들에게 여러 번 이미 네, 그렇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저게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지금 무리가 없는 게 아니라 보신다는 굉장히 얘기죠. 적법한 예. 공권력의 행사죠. 근데 대부분 저렇게 막아서는 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약자의 느낌이 이제 외부적으로 이제 보이기 때문에 보통 저런 방식으로 막아서고요. 네. 또 아시겠지만 저렇게 나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계시면 그냥 밀고 들어가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네네. 그런 부분 때문에 저렇게 계시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대부분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개발할 때 이득을 더 많이 볼 수 있을까에 관련된 부분이 훨씬 많아요, 사실. 네. 지금 아까 환지하고 일부 현금 보상하는 방식과 완전히 현금 보상하는 방식 두 가지를 가지고 놓고 고민을 하다가 현금 보상 방식으로 결정이 되고 나서 굉장히 반발이 심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은 자제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법적인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래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죽하면 저럴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 수도 있거든요. 네. 예, 주민들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팀장님?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네. 바로 그 저쪽 지금 현지 구룡 마을에 거기에 아파트를 건립하면 일정 비율을 아파트로 달라. 우리가 그곳에서 살겠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그 경비 문제, 또 건축 문제, 거기에 소요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상충되는 의견이 있거든요. 근데 저게 88년 올림픽 때 지금 오갈 데 없다는 주민들이 최초에는 저 구룡마을로 모여서 살게 됐는데 결국은 최초에는 저 토지가 전부 사유지였어요. 사유지였는데도 불구하고 오갈 데가 없어서 일시적으로 판자촌을 판자촌을 지어서 살게 됐는데 지금까지 무려 얼마입니까? 벌써 20여 년 넘게 지금 문제 지역으로 되고 있고 강남구 서울시 또 심지어는 공권력에 대한 그 경찰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됐던 지역이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은 정말 주거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사람들만 산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지만 또 내용을 들어가 보면 저기에 관련된 주민들이 형사 고소되거나 서로 본인들끼리 양분돼서 주민들끼리 이권 다툼을 해가지고 네. 제가 그곳에 근무를 했고 직접 수사를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물론 전체 주민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부는 저게 전매 형식으로 서로 사고팔고 프리미엄 붙여서 이런 형태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나 어떤 강남구에서도 정말 제대로 주거가 없는 그런 투기 목적이 아닌 그런 주민들은 선별을 해서 어떤 조치를 해줘야 된다 함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한 어떤 그런 그 스크럼 그 내에서 전부 오갈 데 없는 주거 대책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예민하긴 하지만 선별을 한 그런 어떤 주거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 하는 그런 지금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네. 그러니까 이게 위법 건축물이라 여기를 철거하려는 게 아니라 이거 앞으로 재개발 그냥 밀어붙이기 위해서 신호탄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막아서는 거거든요. 근데 확실히 아셔야 되는 거는 재개발 부분 관련해서도 법적으로 문제 없이 통과된 부분이라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근데 이게 왜 가장 큰 문제가 되냐면 여기서 한 1.3km 떨어진 데에 타워팰리스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주 부촌 근처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개발되면 개발 이익이 사실 굉장히 크고 어마어마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익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돌아와야 되는데 네. 그 이익이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 구조로 가는 것 같으니 지금 막아서시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어찌 보면 서울시나 또 강남구와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저렇게 물리력을 행사해서 막아쓰는 것은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부당한 공권력 행사라면 당연히 막아서야죠. 네. 근데 부당한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들어온 공권력 행사라면 일단 응해 주시는 게 앞으로 위해서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오히려 이제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네, 그렇죠. 말씀이셨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물리적인 충돌,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어떤 인명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느 쪽 예를 들어서 인명 피해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 과정에서 반대쪽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다가 반대쪽이 다친 경우에는 사실 보상을 네. 받기 힘들고요. 예를 들어서 저기를 진입하고 철거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뭐 폭행을 행사하거나 그래서 경찰이 다친다면 그런 경찰들은 그 가해한 그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충분히 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 구룡마을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좀 들어오는 대로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좀 대담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외 사건 사고에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30대 꽃뱀과 조직 폭력배가 낀 또 이 해외 원정 도박 그렇습니다. 사기단 사건이 또 발생을 네. 했습니다. 2014년도 2월부터 7명이 공범이죠. 그래서 캄보디아의 카지노 장에 미리서 한국인 매니저하고 딜러를 준비를 시키고 그다음에 꽃뱀을 이용한 36세 여성인데요. 이런 여성들을 30대 여성을 위주로 해서 이 골프 연습장이라든가 또 골프장이나 이런 필드에 나가서 대상자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은어로는 볼 찍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찍기 이게 선택이 된 호구라고 하죠. 또 피해자. 네. 이 사람들을 바로 골프를 하자라는 명목으로 캄보디아로 유인합니다. 그리고 골프도 하고 그다음에 그곳에 아주 승률이 좋은 카지노 도박장이 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대상자들을 끌고 들어가서 수억 원의 상당의 그런 사기 도박을 한 것이죠. 근데 네. 도박을 하는 과정에 뭐 마약 성분이 섞이는 음료수도 주기로 하고 그다음 밑장빼기라는
그런 형태. 요즘 밑장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도박 절도 현장에서 모자 절도다. 이런 형태 그 카드를 밑장을 빼서 자기 편에게 주고 결국은 피해자들이 다 패하게 하는 네. 이런 형태의 조직이 이번에 경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해서 체포를 한 것이죠. 네, 그 밑장빼기 수법도 말씀하셨고 상당히 좀 조직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사실 이런 도박에서 이길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100%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죠. 최초에 도박을 하면 처음부터 지게 패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기기도 하고 또 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승패를 이렇게 나눠서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는 전부 패하게 하는 그런 형태의 사기 도박입니다. 쉽게 말해서 네. 이걸 설계라고 하거든요. 설계. 네. 그러니까 도박이라는 건 우연한 거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모든 게 결정돼 있는 상황에서 그 히스토리에 따라서 돈을 빼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도박이 아니라 사기죠. 그래서 네. 사기 도박이라는 말이 붙는 게 이거는 도박이 아니라 그냥 사기입니다. 말 그럼 그대로. 이런 사기 도박 지금 보니까 뭐 꽃뱀도 있고요. 도박에 마약 성분까지 뭐 지금 준비를 다 했는데 이렇게 되면 피해자들의 어떤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지는 건가요? 뭐 거의 범죄 종합 선물 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일단은 금액이 5억 원, 피해 금액이 아직 5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형법에 사기죄에 해당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도박빚 갚지 않는다고 뭐 가족들 협박하고 또 피해자 협박하고 그래서 돈을 또 갈취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동공갈이라고 있어요. 또 공동공갈에 해당을 하고 마약을 예를 들어서 진짜 마약 성분을 몰래 먹였다면 또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문제도 있고요. 마약을 먹고 생리적으로 어느 정도 기능이 훼손이 됐다면 형법상 상해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주목해 볼 게 이 일당이 2009년부터 지금까지 동남아에 총 120차례를 갔어요. 그러면 누구랑 갔는지 다 확인해 봐야겠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훨씬 많아질 가능성이 그러게요.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 통장에 굉장히 거액이 입금된 그런 정황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더 늘어나고 그럼 당연히 피해 금액도 올라가겠죠. 그러면 적용되는 또 법률 조항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제가 생각에는 굉장히 중요히 예상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또 이 도박 빚을 진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은 뭐 가족을 위협을 한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돈을 뜯어낸다라는 게 또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원래는 그 고리라고 해서 이 쉽게 말하면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게 되면 다시 도박을 계속 부추깁니다. 꽃뱀들이. 그리고 그럼 지금 현재 돈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빌려줄게. 차용해줄게. 그리고 각서를 받아서 그 돈을 빌려갑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다 돈을 잃죠. 패해서. 그래서 국내에 들어와서 다시 돈을 이게 뺏는, 갈취하는, 그러니까 협박을 해서. 그러니까 명목은 그거죠. 우리가 빌려준 돈을 받는 거다라는 형태지만 네. 결국은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해서 강제로 갈취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한 범죄입니다. 네. 변호사님,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빚은 빚인데 네. 도박 빚이잖아요. 이거 무조건 갚아야 되는 건가요? 도박빚 이거 물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정말 도박빚 궁금하더라고요. 갚아야 되느냐? 예. 안 갚으셔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도박빚은 네. 이 채권 채무 관계가 불법적인 원인이잖아요. 도박을 하면 형법상 처벌받는 건 아시죠? 도박죄로 처벌받잖아요. 네. 이렇게 불법적으로 생긴 채권 채무 관계는 민법에 보면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해서 그러니까 갚지 않으셔도 되고요. 근데 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도박빚을 빌린 게 있는데 갚았어요. 네. 갚았는데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있어요. 그러게요. 그럼 안 갚아도 되는데 갚았으면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미 갚은 건 못 돌려받습니다. 또 아, 그럼 이것도 주지 역시 않아야겠네요. 불법적인 거기 때문에 네. 또 도박빚은 갚지 않으셔도 되고 갚으면 대신 못 돌려받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예. 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말이죠. 네. 이렇게 폭력배들이 돈을 뜯어내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나는 도박빚이기 때문에 갚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예. 경우에 원래 안 갚아도 되는 돈을 그렇게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협박을 하고 뭐 심지어 위해를 가하기도 하고 뭐 흉기 같은 걸 위협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게 추가적으로 해서 범죄 사실로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채권 추심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공갈을 하고 뭐 협박을 하고 하면 또 피해자 입장에서는 안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 경우에는 나중에 예외적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이 원인이 더 불법적이 저쪽에서 크기 때문에 그럴 땐 돌려받을 수 있으나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돈을 받고 또 대부분 돈을 어떻게 뭐 다 써버린다거나 아니면 은닉하거나 이런 방법을 쓰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또 그렇게 높진 않죠. 네. 자, 그런데 보면요, 팀장님, 이 꽃뱀이 연루된 사건들이 참 많이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속을 수밖에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그 대기업체 그 재벌 3세 모 사장도 지금 이 꽃뱀 사건으로 굉장히 지금
구설수에 오르고 있죠. 네. 그런데 이 꽃뱀은 사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벤트 행사장이나 또 예를 들어서 골프를 치러 나가는 그런 골프장이나 또 헬스장이나 그다음에 요즘 그 정책 대학원이라고 해서 CEO 과정 이런 부분들을 다 침투를 하는 꽃뱀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체계적으로 봐서 나한테 호의를 베풀 이유가 전혀 없는 젊은 여성이 다가와서 호의를 베풀고 그다음에 어떤 미팅 약속을 하거나 원하는 게 있는 이런 행태를 보이게 되면 일단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과 가깝게 하면 나중에 타깃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그런 능력 그런 걸 이용하고 그다음에 갈취나 어떤 도박 수단을 이용해서 뺏어가기 위한 방침이거든요. 심지어는 성관계까지 하는 그런 형태로 나중에 협박을 해서 어떤 공갈 그런 경제적인 이익을 갈취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사실상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 어떤 자기 어떤 레벨이나 그 어떤 소셜 포지션에 있어서 굉장히 치명상을 입습니다. 하기 때문에 나이에 비해서 젊은 여성 특히 중년 이하의 어떤 여성들이 접근해 와서 미모를 자랑하고 자기 스펙을 가대 이렇게 표시하는 이런 형태의 여성은 일단 조심하시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조심을 좀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볼게요. 미국에서 미국판 조연아 사건이 있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 페리스 힐튼이라고 되게 유명한 배우가 있는데요. 그 네. 배우의 남동생이 그러니까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오는 브리티시 항공 안에서 이제 이런 내용의 얘기를 했어요. 맨 처음에 승무원들을 보고 야, 나 여기 보스랑 되게 친하거든. 너네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5분 안에 전부 해고시킬 수 있어.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난동을 피우고 소리를 지르고 또 승객들을 보고 아 하찮은 소장농 같은 놈들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근데 좀 이 부분은 조금 찌질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야 이거 우리 아버지가 내 벌금 30만 불도 그냥 내주는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건 뭐 좀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40분 과실은 동안 맞겠네요.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서 그 안에 있던 어린 아이들이 무서워서 울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 조현아 부사장의 사건과 빗대서 이제 미국판 땅콩향 사건이라는 얘기가 붙은 그런 사건이죠. 네. 글쎄요. 두 사건을 좀 비교를 해본다면 어떨까요, 팀장님? 뭐 조현아 전 부사장도 사실 굉장히 갑질을 했죠. 갑질을 했고 심지어 폭행까지 했고 그다음에 콘네드라는 이 페리스 힐튼의 동생은 사실 그 뭐 폭행까지는 안 했지만 네. 승무원들이 또 고발을 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런 피해를 입었다 해서 고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최고 징역 뭐 20년형까지 뭐 이렇게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형태인데 미국은 우리보다 한 두세 배 형량이 되게 세거든요. 특히 그 항공법 관련해서는. 예. 그런데 조현아 전 부사장도 지금 구속이 돼 있지만 이 콘레드라는 이 사람도 지금 아마 구속될 위기에 놓여 있다 해서 사실 서로 용어 상박이다 이런 형태로 보여요. 용호 상박. 네. 근데 용호 상박인데요. 그 구형은 좀 많이 달라요. 지금 20년형 그리고 3년형 거의 7배에 가깝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거는 거예요? 좀 오해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조현아 부사장 같은 경우에도 관련 혐의들 뭐 아시겠지만 항로변경죄나 항공기 안전운행자의 폭행죄, 업무방해죄, 강요죄 이런 게 다 인정되면 이론상 가능한 형은 15년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정도 상황이면 3년 정도 구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검찰이 3년 구형을 한 거고 네. 이제 페리스 힐튼의 이 남동생의 행위는 미국에서 최대 20년형까지 선고 이제 구형이 가능한 건데 실제로 처벌을 받을 때는 이거보다 훨씬 낮아지는 수준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폭행이나 뭐 비행기 전체 안전을 위하는 행위가 더 추가가 됐다면 예. 최대 20년까지 가능하다라는 거고 상징적인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물론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이 이 항공기 운전이나 뭐 항공기 안의 안전, 그다음에 다중에 뭐 안전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보다 형량이 굉장히 센 편이거든요. 그래서 한 행동은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조현아 부사장의 행위보다는 그래도 좀 약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 조현아 부사장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지금 네. 승무원들이 형사 고소를 한 이유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고 해서 민사 소송을 했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정신적인 심리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게 입증만 되면은 어마어마한 그 사람이 재산을 많이 수천억 가지고 있다면 거의 뭐 2, 300억 이런 개념. 그러니까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런 형태의 거액을 배상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미국에서는 되게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승무원들이 물론 피해에 대해서 고소를 했지만 형사 고소가 유죄로 인정이 되면 민사 소송이 들어가는 그런 부차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도도 있다. 이렇게 참고로 네.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얼마 전 이제 구급차 부딪히는 차량이 사고 처리를 이야기하면서 길을 터주지 않아서 논란이 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운전자가
피해 차량을 직접 옮겼고 그 4살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게 또 일자리를 잃게 됐다고 해요.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이게 지금 이제 그겁니다. 안전거리 미확보. 그래서 이제 그 벌점으로 인해서 사실 그런 그 또 추돌 사고를 냈거든요. 안전거리 미확보의 한 추돌 사고 도로상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벌점이 종합적으로 50일간 면허 정지. 그러니까 그 처분이 된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일단 구급차 운전자가 운전을 못하게 되면 고용할 필요가 없다 해서 이제 해고의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데 네.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왜 그러냐면 이 긴급 자동차, 그러니까 뭐 소방차라든가 경찰차라든가 또 환자를 운송하는 앰뷸런스라든가 이런 긴급 자동차의 운전자는 사실상 안전사고, 그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추돌 사고가 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퇴사이익에 놓여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일반적인 시민들이나 또 네티즌들이나 볼 때는 무슨 얘기냐. 4살 먹은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게요. 정말로 위험을 무릅쓰고 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가벼운 추돌 사고에 저렇게 면허정지까지 받고 퇴사이익에 놓여 있다고 하면 과연 이 사회 정의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게요. 이런 지금 거센 비난이 일어나고 있죠.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변호사님, 이번에 이렇게 면허정지 50일 처분을 당했어야만 했던 어떤 법적 근거는 어디서 저희가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안전거리 미확보나 그리고 앞에 승객이 어쨌건 다쳤잖아요. 그 차를 막았었던 사람이. 네. 그런 부분들이 가만히 돼서 일반 차량 운전자하고 똑같이 벌점이 부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아시겠지만 평등이라는 것 자체가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다뤄야 되지만 다른 것은 또 다르게 해야 되는 게 진짜 평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그냥 우리 일반 시민과 긴급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람의 운전하는 방식은 분명히 달라요. 그럼 벌점 부과 방식도 달라야 되고, 긴급 운전 예를 들어서 아이의 생명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과속을 할 수도 있는 예. 거고 네. 안전거리를 확보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번에 사고가 나도 양해를 구하고 그냥 가서 아예 생명을 살려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벌점 부과 체계 자체가 달라야 돼요. 네, 그리고요, 그 길을 막았던 그 승용차 운전자에 대해서 어떤 법적 처벌이라든지 이런 책임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제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구급차 운전하시는 분이 양해를 구했고 신분증도 제시를 했고 아예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했는데 끝까지 막아섰다면 네. 업무방해죄에 당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 부분은 뭐 제가 정확하게 업무방해죄가 된다 안 된다라기보다 구성 요건을 생각해 보면 이런 행동들을 종합할 때는 충분히 형사입건도 가능한 상황인데 지금 네티즌들이나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아이를 살리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이 국대원은 면허가 정지가 돼버리고 그리고 해고 위기에 놓이고 그 앞에 막아섰던 사람은 아무 처벌도 없는 건가라고 되게 허탈해 하시는데 이 부분은 모르겠어요. 수사가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업무방해죄는 해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